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재성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중독하고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매운맛? 맛있는 음식 먹으면 중독성 있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좋은 노래에서 후렴구가 자꾸 귀에 맴돌면 그 노래 참 중독성이 있다, 노래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상 사는 게 참 힘든데 뭐 하나에 푹 빠져서 중독되어 살아보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하고 중독하고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건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중독은 나의 의도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너무 괴로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 죄책감을 유발하고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좋아하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하게 만듦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라면, 중독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독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중요한 건 내성입니다. 지난번에는 술로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소주 반병만 마셔도 취하고 기분 좋던 분이 나중에는 한 병 반, 두 병 이렇게 마시는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만족감을 얻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을 해야 될 때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금단 증상이 있어요. 원하는 걸 하지 않았을 때 몹시 괴롭고 불편한 거죠. 술로 비유하자면 술을 안 드셨을 때 손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볼까요?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SNS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왠지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도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점점 더 많은 양,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든가, 중단하거나 혹은 적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거.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있어야만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기 위해 막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손상이 생긴다.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인 걸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된다. 이럴 때 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지속되면 이건 어떠한 행위라도 중독이라고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의 여러 기준들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는 피해죠.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계생활에 피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에 몰래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몹시 괴롭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은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코올이나 마약 이렇게 약물로 인해서만 중독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약물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쾌감을 유발하는데,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는 거,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은 행위하는 것,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에 중독되는 것도 물질에 연관된 중독과 매우 유사하더라 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서 중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박 중독을 예전에는 충동조절 장애에 집어넣었어요. 충동조절 장애는 어떤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격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게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하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방화광, 자기 머리카락을 뽑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발모광, 이런 것과 함께 도박 중독이 충동 조절 장애로 포함되었었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뇌 영상을 찍어 보니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뇌의 모습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적으로도 이게 중독에 된 사람처럼 아주 만성적인 질환으로 접근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지금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 관련 중독도 모두 중독의 범주에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 각각 모든 것을 봐도요, 1시간씩 해도 모자랄 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물질 관련 중독을 대표해서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금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니코틴 중독을 좀 다뤄보고요. 행위 관련 중독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중독,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니코틴이요, 사실 중독성이 엄청난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면서 TV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금연에 찬성하는 의사, 시민단체 대표자, 반대쪽으로 흡연을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걸 봤는데요. 그때 금연을 대표하는 의사 중에 한 분이 담배는 마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흡연 찬성하는 교수님들이랑 국회의원들이 아주 발끈하면서, 그럼 우리가 마약 중독자냐? 나라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심하게 따졌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니코틴이 마약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독의 특징은 그게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에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공부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일 중독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게임 중독보다는 덜하죠. 왜냐하면 게임 중독은 내가 어떤 지금 레벨을 당기고 단추를 누르고 했을 때 바로바로 뭔가 진행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공부는 결과가 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중독되는 사람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독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 내가 기대했던 효과를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중독되는데, 담배는 그 시간적인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서 그 약이 위장에서 흡수가 돼서 온몸에 피를 따라 돌아 효과를 볼 때까지는 3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그렇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왜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게 왔을 때 혀에 녹여서 먹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들 보신 적 있으시죠? 구강 점막을 통해서 녹여 먹었을 때 이게 피를 타고 돌아 뇌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4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맥으로 주사를 투입하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는 뇌에 도달하는데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흡연을 통해서 니코틴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건 7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또 제가 의과대학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굉장히 놀랐던 게 있었는데, 담배 한 대 안에는 니코틴이 1m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사실은 좀 더 들어있는데 담배를 계속 빨진 않잖아요. 빨았다가 뱉었다가 이런 시간이 있어서 한 담배 한 대를 10모금 정도 빨았을 때
1mg의 니코틴이 뇌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mg이라는 건 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원래 니코틴이 우리 뇌에서 신경과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집중력이 좀 향상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1mg이라는 엄청난 양의 니코틴이 우리 몸에 최초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때 뇌 구조가 바뀌어서 평생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1mg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면 뇌에 니코틴 달라붙는 수용체라고 하죠. 달라붙는 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 수용체들이 다 니코틴 내놔라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담배에 대한 갈망을 한 대를 피우는 순간부터 느끼게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과 코카인 바로 다음이라고 해요. 마약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70%가 금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30% 정도가 금연을 시도하지만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2%에서 3%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담배에 70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고 7천여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때 어떤 게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일까? 아마도 담배를 키울 때 농작물이니까 농약을 좀 뿌리겠지? 그리고 담배가 상하면 안 되니까 방부제를 좀 쓰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유해 첨가물질을 담배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넣는 거예요. 담배가 좀 전에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빨리 중독이 돼야 담배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담배 처음 연기 들여 마셨을 때 너무 맵지 말라고 진통제 성분을 집어넣고요.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폐 깊숙이까지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서 더 빨리 중독이 되라고 기관지 확장제 성분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400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첨가물질을 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 담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때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의지로 해보고 의지로 안 되면 말고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끊지 않으면 담배는 그렇게 만만하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연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바레니클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뇌에 니코틴 달라붙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니코틴 대신 붙어서 니코틴이 달라붙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담배 끊기 2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약을 쓰시는 경우에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약 30% 정도의 금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했을 때 2~3%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과 같은 니코틴 보조요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또한 30% 정도 금연 성공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니코틴 패치를 통해서 니코틴을 이렇게 피부에 흡수하게 만들고요. 니코틴 껌은 씹어서 그냥 침을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씹었다가 물이 나올 때 이걸 구강 점막에다가 잠깐 붙여놔요. 그래서 점막을 통해 흡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니코틴 농도가 너무 떨어져서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는 괴로움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를 붙여봐도 나는 별로 효과 없더라, 담배 계속 피우고 싶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담배를 피웠나에 잘 계산해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막는 데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를 피웠을 때는 혈중 니코틴 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담배 맛이 좋고 만족감이 느껴지다가 추락할 때 굉장히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니코틴 보조요법은 바닥을 치지만 않게 해주는 농도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 기분 좋은 농도를 계속 유지시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을 때 느껴지는 담배맛, 그 기쁨 같은 것을 니코틴 패치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육체적인 어떤 갈망 같은 걸 좀 줄이더라도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담배가 계속 땡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 30% 정도 끊을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심리 상담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담배를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말 굳은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고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암을 엄청나게 유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괴로움느니 오래 못 살더라도 그냥 담배 피우자,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사실 담배만큼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사실 술, 담배 빼고 뭐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 흔치 않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하시는데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담배 끊을 수 있는 확률이 30%나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90%까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기의 의지로 잘해봐야 33%,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을 사용하면 90%.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예요.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바둑기사 조훈현 씨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시합을 하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네요. 어쨌건 그 이세돌 이전에 최고의 바둑기사라고 했던 이창호의 스승님이죠. 그분이 일본에 가서 바둑을 배워갖고 오셨어요. 일본에 최고의 바둑 스승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제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조훈현 씨를 만나고 나서 특별히 제자로 받아서 자기 집안에서 먹고 자고 키우면서 바둑까지 가르쳐서 조훈현 씨를 세계 정상에 올려놨죠. 근데 이분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10갑을 피우셨다고 하고요. 엄청난 양이죠. 담배를 정말 계속 물고 살았다고 할 만큼 엄청난 양이고, 지하실에 담배를 2만 개 피씩 도매로 떼다가 창고에 쌓아 놓으셨다고 해요. 그런 정도의 분이 이제 막 세계 정상에 올랐다 생각했을 때 스승님에 대한 은혜가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스승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듯이 나도 제자를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세계 정상에 위치해 있을 때 당시 12살의 이창호 어린이를 집에 들여서 바둑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15살이 된 이창호가 조훈현 씨를 연거푸 3번 이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조훈현 씨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나 봐요. 이제 막 내가 세계 정상이다 생각했을 때 자기가 키운 아주 어린 제자에게 연거푸 진 경험이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그 이후에 이창호 구단을 몇 차례 이겼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이 바둑이라는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그 분야에서 자기 제자에게 졌던 것이 그만큼의 큰 충격이었고, 그 정도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 담배를 하루에 10갑 피우던 것을 끊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한 목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사랑, 자존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담배를 끊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엔 도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도박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주도 내에 고등학교 여러 군데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요즘 스포츠 토토나 이런 불법 도박 같은 거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손든 아이가 반에서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두세 명은 심각하다고 주변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 중에는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사기 같은 것을 벌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2015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래서 도박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박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마련했고요. 도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경기를 통한 거, 기구나 기계를 통한 거, 재물 자체에 투자하는 거, 숫자로 돈을 버는 거, 또 가상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뭐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경마, 소싸움 이런 것까지는 합법적인 거고요. 또 카지노도 일부 합법적이고, 주식이나 선물 투자 같은 건 당연히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자본 조달의 수단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투기나 도박처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박이라는 것은 요행, 행운에 기대서 큰 물질적인 획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시작은 돈을 쉽게 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돈을 잃기만 했던 분이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우연히 작은 금액을 걸었는데 큰 돈을 따게 되었을 때 거기서 굉장한 황홀감과 어떤 큰 전능감, 집중이 되고 뭐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이렇게 가면 정말 큰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환상, 이것이 도박 중독으로 이끌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얻은 거. 어떤 분은 경마장에서 5,000원을 걸었는데 160배를 따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도박에, 경마에 빠져든 경우도 있었어요.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사람들의 70%가 이전보다 많이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나의 자신에 대한 힘, 어떤 황홀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인생관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그 전엔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는 굉장한 분노감이 일어나고, 돈에 대한 단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불행하게도 도박에서 큰 돈을 딴 분들, 자기 스스로는 돈을 잘 관리만 하고 싶었던 분들도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죠. 이 단계가 지나가면 결국은 돈을 잃게 돼요. 도박이라는 게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사기 도박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돈을 잃어주잖아요. 이게 중독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음껏 사기를 쳐서 이제 돈을 뜯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돈을 잃는 단계입니다. 도박의 횟수나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잃은 돈을 또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하면서 점점 큰 금액을 손해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고 금방 곧 큰 돈을 따서 한꺼번에 다 만회할 수 있는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의존성이 생긴 거고요.
자신의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절박한 단계라고 하는데요. 파산 상태가 이미 돼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사기라든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이런 범죄까지 이어지고요.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직업도 잃고 이혼하고 체포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절망 단계인데요.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황폐화가 돼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도박에 빠져들지 않아야 할 텐데 왜 처음 돈을 쉽게 딴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그 생각에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생각이 도박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몬테카를로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라스베이거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1910년대 미국에는 몬테카를로가 굉장히 도박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 지역에서 룰렛을 돌려서 빨간색이나 검은색 둘 중에 하나에 거는 거죠. 홀짝 게임이나 아니면 동전의 앞뒷면 거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검정색만 무려 26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왔다 그러면 다음은 왠지 뒷면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뒷면에 많이 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앞면만이 26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딸 낳으신 분이 다음은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 아들 낳았으면 다음에 또 나면 딸일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50%라는 건 매번 50%죠. 앞에 다른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뒤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 50%의 확률이 적용되는데 이게 아닐 거라고 믿는 오류가 바로 이 몬테카를로의 오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박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예측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로또 복권의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들입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보니까 로또 복권의 그 번호는 예측 가능한데 이전에 나왔던 번호들을 조합함으로 해서 새로운 번호를 예측해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봤는데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로또 번호의 1등은 800만 분의 1의 확률이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독립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번호들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로또 말고 스포츠 토토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스포츠 토토에서 또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나는 남들보다 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 감독만큼 알고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실력에 대해서 아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스포츠 토토에 내가 걸면 잘할 수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식이 많이 있으면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날 그때 팀 구성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스포츠 토토에서는 야구 같은 경우에 어떤 팀에서 볼넷이 먼저 나올지, 몸에 맞는 볼이 어떤 팀에서 먼저 나올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돈을 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더 많은 베팅 같은 것들을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제가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잃은 걸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절반만 잃었다고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2배로 땄다고 생각하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잃은 건 별로 기억나지 않고 땄던 것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잃었지만 잃은 돈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하고 땄던 것만 생각하니까 금방 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죠. 빚도 금방 만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병적인 상태에 들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분이 인터넷 도박에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 대표팀 축구 경기에
6번의 경기의 승패를 다 맞췄대요. 그래서 몇억 원대의 돈을 배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가 문을 닫고 도망간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야, 참 나쁜 사람들이다. 돈 줘야 되니까 문 닫고 도망가는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닦고 내가 몇억 원을 벌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까 말했던 도박의 첫 번째 단계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 나는 된다. 나는 걸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다른 도박에 계속 몰입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사실 절대로 도박빚을 갚아줘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걸 감추고 숨겨서는 안 돼요. 흔히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자녀의 도박 중독에 대해 숨기고 특히 아버지나 무서운 분들에 대해서 숨기고 친척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지 않고 빚을 질 때마다 어머니가 다 갚아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치료가 안 된다. 이제 포기 상태다 하시면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히려 그런 것은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야죠. 알리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자 앞으로 된 재산은 아닌 사람 쪽으로 명의를 바꿔야 되고요. 카드 같은 것을 마음껏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에서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연금보험 들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모든 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죄인 취급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놀겠다 그러면 가족들도 화가 나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억제하면 본인이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을 한 번에 없애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한 번만 더 도박을 해서 빚 한 번에 다 갚으면 내가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도박 중독자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 충동은 결국은 소외된 마음,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 외로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루만지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에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돈만 안 주면 내가 도박을 안 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나 지금 아무도 모르는 전국의 어떤 곳에 나를 데려다 놔도 1시간만 주면 100만 원은 만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돈 때문에 정말 절박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고요.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에도 굉장히 능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게만 하고 안 된다고만 했을 때는 이런 범죄를 더 유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됩니다. 도박에 왜 그렇게 빠져들게 됐을까? 빚 문제 다시 재발하지 않은 거에 너무 집중해서 더 얽어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말고도 도박에 중독된 원인이 뭔가 이해하고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독 중에서 니코틴 중독과 또 도박 중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중독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알아보자면 1950년대 초반에 밀러와 올즈 박사의 연구가 있어요. 쥐의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면 쥐가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전기를 줄 수 있는 스위치를 레버로 만들어서 쥐한테 너 스스로 눌러봐라 했을 때 쥐가 이것을 얼마나 눌렀을까? 실험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이 단추만 눌렀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러면 성적인 본능은 굉장히 강력한 거니까 발정난 암컷을 넣어줘 봤는데 암컷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 레버만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젖먹이면서 잘 돌보던 암컷 생쥐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새끼 쥐들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만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니까 그럼 이런 행동을 하겠지. 고통스러우면 안 하겠지. 그리고 그래서 이 레버를 밟는 자리에 철판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밟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는데도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 레버를 눌러서 뇌에 전기적인 자극이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로 봤을 때 결국 이 중독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본인의 본능 그리고 행복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중독된 자극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구나. 그게 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었거든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도박 중독된 부부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게임에만 몰입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더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뭔가? 요즘 여러 가지 자존감이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자존감은 결국은 주 양육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줬던 사람이 나의 고통과 기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해주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자존감이다. 애착을 원하는 마음이 충족이 되고 안전함 속에서 이 편안함을 공유하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에도 나도 살아도 되는구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최근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나의 괴로움, 나의 기쁨 이런 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반응이 없고 내가 욕구하는 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굉장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무력감을 극복해보고자 뭔가 좀 흥분 상태를 찾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자극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자극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 쇼핑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자극들이 나에게 어떤 행복감을 줬을 때 거기에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몰입되면 그건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은 고통스럽고 거절당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나의 내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의존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는 사랑이라든가 인정받는 거라든가 충분한 자기 스스로의 내적인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에서 뭔가를 원했을 때 그때 그것들이 자기를 조절하고 뭔가 희망이 되는 느낌을 받으면 이 외부적인 원천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이 음식이든 성적인 부분이든 일이건 도박이건 중독되기 쉽다. 결국은 이런 내적인 경험이, 내적인 결함이 중독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최근의 심리학계에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쾌감을 원하는, 쾌락을 원하는 쾌락주의자들,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수치심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에 몰입됐을 때 중독에 빠져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불안감, 우울감, 마음의 고통, 상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때 중독에 빠져드는 것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쁘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그런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따뜻한 마음만이 치료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누구나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못 되고 대인관계에서 미숙한 모습만 지속이 되면 중독에 취약하게 되고요. 이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독, 한 가지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충분한 치료는 어렵다는 것이죠. 도박이 너무 심한 사람한테 가족들이 그렇게 도박을 할 거면 차라리 게임을 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게임 중독자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자기 스스로가 회복되고 자존감이 올라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더 조여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관계, 이것이 있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독은 항상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중독이 깊어지면 암으로 따지면 말기처럼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고요. 중독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입원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건 중독된 대상으로부터 우리 그 중독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원하는 걸 가족들이 다 포기해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평생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입원시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도박이든 술이든 어떠한 그런 중독 원인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그런 내성이라든가 갈망 같은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입원이니까요. 입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또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입원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발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치료하고 또다시 치료하는 이런 끈기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중독 얘기를 다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중독되신 분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좀 버리고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와 자존감의 저하를 갖고 계시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중독에 대해서도 치료가 더 빨라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